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제6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청취자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어 공부 방법입니다. 한때 영어가 최고의 경쟁력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영어만 잘하면 많은 것이 해결되곤 했는데요.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영어 학습에 목을 매는 것을 보면은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은 연 10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영어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 사용 능력은 떨어지는 나라에 속하는데 혹자는 문법 위주의 교육이 문제다, 시험 위주 입시 제도가 문제다 이런 처방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과연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런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지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교육 전문가를 모시고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참여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최영수입니다. 영상과 방송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창조 감독입니다. 저는 맞춤여행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여행 스케치의 오중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글로벌 ESL 아카데미라는 영어 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조영주입니다. 역시 발음이 좀 다르죠? 네, 그래요. 제가 간단히 양력을 소개드리면요. 외대 영어 교육과를 졸업하셨고 헌터 칼리지 태솔 석사 과정을 나오셨고요. 현 ESL 아카데미 원장님이시고요. 오늘 본 주제 얘기하시기 전에 이제 각자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저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저는 미국에 오면 저절로 영어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9년째 이르는데도 제가 원하는 만큼 영어가 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면은 저는 토익이나 토플 이런 거를 평생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고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라고 한 것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입시를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한 게 있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교양 영어 한두 학기 들었고 그게 제가 전부고요.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억수탕이라는 그 영화 촬영하는데 제가 거기 이제 스텝으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동시 녹음 스텝으로 일했었는데 그 친구 만든 곽경택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 영화가. 근데 곽경택 감독이 이제 미국에서 영화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자기 데뷔작이다 보니까 스텝들을 미국에서 자기 공부할 때 알았던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촬영 감독도 그렇고 또 조명 스텝도 그렇고. 근데 조명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수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영어를 해야 됐는데 영화를 오래 찍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합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가지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넌 이렇게 배우들 중에 넌 누가 좋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소통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또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영어 잘한다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제가 좀 영어를 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또 그 이후에 제가 한 1년 정도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 인도 가니까 작년 인도만은 제가 못하니까 또 인도 사람들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됐고 그러고 영어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럭저럭 영어는 하는 것 같았는데 또 막상 한국에 오고 나니까 제가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았더라고요. 제가 영어 학원은 다닌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인도에서 다녀오고 나서 영어가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한국의 파고다 학원에 가서 이제 한 달 정도 등록을 했었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수업들은.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다니다가 또 마치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그만 다녔고 제가 영어 공부한 거는 그게 거의 답니다. 그러고 이제 한 10년쯤 후에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 때문에 제가 미국 왔었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아마 얘기를 드렸을 텐데 그때도 이제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 분들하고 또 촬영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영어를 써야 됐는데 또 그 다큐 작업 인연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처음 직장을 얻게 돼가지고 다녔는데 저는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까 영어가 아주 그렇게 고급 영어가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해야 되니까 해서 미국 교수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첫 만남에서 저보고 영어를 잘한다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처음 제가 들은 마지막 칭찬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이 난 것 같고 더 이상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금은 발전했겠죠. 듣는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발전한 것 같고
제가 또 일하면서 택시를 하잖아요. 택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옐로캡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 말고 자기네들끼리 외국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 원어민들만의 자기들만의 대화를 제가 기동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거는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처음엔 제가 발음하는 거를 손님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두 번, 세 번 물어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특별히 발음을 막 예전만큼 신경 써서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데도 이제는 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내가 좀 늘었나 이러고 싶기도 하고 한데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반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답답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뭐 황 PD님 매일 영어를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글을 사실 현장력을 쓰시죠.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많은데 제가 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한국말로도 낯선 사람들하고는 별로 얘기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로 또 더군다나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간혹 저한테 뭐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제가 피하진 않고 이제 같이 응대해주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김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그 미국에 오자마자 생각을 한 게, 야,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뭐 살려고 생각을 와서 한 건 아니지만 딱 미국에 떨어지는 순간 아,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좋을까 싶어서 처음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이왕이면 영어를 많이 쓰는 거. 영화가 물론 뭐 그 어릴 때부터 많이 뭐 배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쓰는 영어는 아니다 보니까 그 영어는 아닌 것 같고 그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배울 수 있는 수준의 영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단 일 잡는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만 항상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뷰티 서플라이에서 뭐 세일즈도 해봤고 운동화 가게에서 세일즈도 해봤고 그다음에 가발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었고 틈나는 대로 이제 뉴욕 타임즈라는 그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전화기에 이제 이 단어를 찾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 심심하면은 그 시간 나는 대로 단어 공부도 좀 하고 되게 영어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든지 빨리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는데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있었어요. 23가에. 거기를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정말 애용을 했는데 거기 한 4, 5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 끝나면 항상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개인 교습 받고 거기 가면 이제 이 발음도 교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것도 교정해주고 해서 아주 저렴하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선생님들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네, 지금? 그게 그 예산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꽤 됐어요, 이게 사라진 지가. 그때 그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이제 저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하버드의 어떤 교수를 딱 인터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카메라 하나 메고 혼자 가서 그 교수 만나서 그 교수하고 개인 인대일 대담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저도 10몇 년을 살았지만 한계를 엄청 느끼거든요. 이게 참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정확한 그런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이 원어민이 될 수 없는 그 한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5세나 2세들의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이제 뭐 방송을 떠나서 어떻게 우연히 돼서 그런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1.5세만 해도 그렇지만 2세만 해도 언어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하고 여기에 현지에서 쓰는 영어하고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통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언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의사소통 정도 뭐 밥 먹었냐, 뭐 좋아하냐, 뭐 정치적인 얘기 뭐 간단하게 한다 쳐도 실질적으로 걔네들이 쓰는 영어나 이런 표현 같은 게 다르거든요. 우리가 습득해서 쓰는 영어와 태어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쓰는 그런 영어하고는 참 많이 다르다는 거를 참 느끼면서 영어라는 거는 끝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뭐 1.5세, 2세 뭐 그런 수준이 되는 거는 사실은
그 학습해서 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 표현을 할 수 있고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내 하고 싶은 얘기는 했구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조금 생각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를 조금 하향 조정. 네, 현실을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김 감독 얘기 들어보니까 참 바른 생활 청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근데 현실을 파악했다라고 하시니까 좀 서글픈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포기한 것 같아서 실은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개인적인 어떤 환경이나 뭐 예를 들면 일을 하는 환경이든지 공부를 하는 환경이든지 아니면 그냥 생활하는 환경이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잘한다라는 수준도 실은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내가 얼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내지는 자기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PD님께서 일을 하실 때 실은 필요한 영어는 그 분야에 있는 어떤 터미널로지 같은 거 쓰면 실은 의사소통하는데 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와서 의료계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보면 의료계 쪽에 영어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공부를 할 때 그런 그런 용어 자체를 영어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와서 현장에 들어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말은 그 용어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그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김 감독님이 그 여기에서 자라서 영어 하는 것과 이제 한국에서 와서 영어를 배워서 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운 사람은 절대로 그렇죠. 원어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 오기 전에 한 2년을 그래도 영어를 좀 쓰고 다녔죠. 이제 투어 컨덕터를 해서 유럽이다,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영어를 좀 하다가 왔는데 와서 이제 딱 드는 생각에 처음에 이제 그 미국 와서 초기 아니면 학교 다닐 기회도 쉽지가 않고 저 1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그 좀 쉽지는 않았지만 라과디아 커뮤니티 컬리지 ESL을 1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30배 초였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영어는 이제 뭐냐면 집중해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제 있는 클래스메이트라고 어떻게 하면 좀 영어를 좀 많이 쓸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이제 뭐 미국 바를 좋아해가지고 하다못해 쉴 때도 미국 바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린치 빌리지 라이브 카페 가가지고 그냥 들었죠. 근데 정말로 왜 벌이 귓가에 윙 돈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경험을 봤거든요. 대신에 이제 저는 그랬습니다. 옆에서 계속 이제 뭐 하울다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배운 영어 있잖아요. 썼는데 모르는 거는 제가 적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듣는데 이건 잘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익혀 나왔던 것 같고 이제 또 뭐 맞춤 여행 하다 보니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주류 뭐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현장들 다니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철 타고 이동 중에는 사전을 항상 갖고 다녔는데 전 사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광고판을 딱 보고 지하철에 있는 광고부터 해갖고 보이는 광고판들이 딱 보이면 일단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되도록이면 미국 사람들 좀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그냥 뭐 잘한 그리고 어떻게 하다 뭐 통역 기회도 있어갖고 통역도 해보니까 뭐 하나하나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계속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끝이 없다는 걸 알고 근데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아까 파고다 학원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옆에 이제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버케블러리 22,000, 33,000 그거에 그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잘 몰랐는데 일단 단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디 이동할 때는 꼭 미국 신문이나 광고지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가방에 갖고 있어요. 그냥
넘기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은 정독하기 쉽지 않으니까 타이틀이라도 틈날 때마다. 그래서 매일 어쨌든 간에 영어는 하면서 넘어가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 음악 듣거나 컴퓨터에서 일을 할 때도 TV에는 이제 항상 켜놓는 거죠.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주로 뉴스 종류. 들리는 것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아직까지 오고 있는데, 발음 부분은 이제 그 저희 자녀 딸한테 이제 많이 지적을 받을 때도 있는데, 뭐, 액센트 같은 거. 근데 저도 뭐 미국 애들한테 그 발음이 크게 나쁘지는 않고,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뭐,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못한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형필이랑 똑같은 경험이듯이 항상 부족한 거죠, 제가. 그리고 김원동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얘네들 뭐냐면은 뭐 책을 보고 다 봤지만 가장 크게는 이제 언어도 언어지만은 이 얘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문화 차이 그것이 가장 큰 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그 외에 뭐 에피소드는 되게 많았지만 뭐 이 정도. 예. 그리고 아마 여기 이제 조 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아마 영어를 가장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여기서 유학을 예. 오래 하셨고 네. 또 이제 업무를 또 변호사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그럴 텐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생각보다 시골에서 자랐는데 다행히 그 영어하고 수학 둘 중에 수학은 참 못했습니다만 영어는 꽤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촌에서도 영어를 조금 잘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것 때만 해도 영어 드라이브를 많이 걸은 바람에 제가 영어를 조금 잘하는 바람에 대학도 쉽게 갈 수 있었고, 그럼 대학 다니면서 또 이제 제가 가투자를 갔었는데 그것도 이제 영어 시험으로 해서 갔고요. 그러니까 대학 마치고 직장 잡을 때 현대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도 영어가 좀 남보다 좀 나았는지 되든지 뭐 또 이렇게 쉽게 또 취직도 됐고 또 유학 온다고 또 토플 보여야 되니까 해서 또 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또 로스쿨 다닐 때도 이제 근데 제가 첫날 그 로스쿨 다닐 때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80% 정도를 아마 이렇게 소화해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가투자를 마치고 휴학 1년 하면서 또 이제 그 서울어학원에서 제가 성인 영어를 한 1년 정도 가르쳤어요. 네, 그 캐나다 원어민하고 같이. 예, 그래서 그랬는지 왔을 때 크게 영어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법원에 뭐 자주 갑니다만은 뭐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지만은 가끔 이제 뭐 재판 같은 거 있고 하면 중학교 때 왔으면 참 내가 원 없이 한번 우리 클라이언트 의뢰인들 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저도 뭐 일세고 하니까 뭐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오늘 조 원장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실은 이제 한국에서 물론 전공을 영어를 가리키는 전공을 했고 뭐 그러긴 했지만 실은 한국에서는 영어를 제가 전공을 할 때에도 영어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보다는 실은 교육학 따로 그리고 영어 따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부를 할 때. 그런데 그게 실제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교사가 되지 않고 실은 그냥 기업에 가서 일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교사하는 선후배나 뭐 동기들 봤을 때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봤던 사람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저래가지고 아이들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저도 실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가 영어 교사가 됐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는 차라리 내가 교사가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이제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와서 저도 언더를 다시 했어요. 언더그라듀에이트를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스터로 가서 티솔을 했는데 여기에서 티솔 그 공부를 하는 거에서 보면 좀 더 프랙티컬하게 가르쳐요. 물론 한국에서는 그게 그 언더그라듀에이트였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전문적으로 갈 수 없었던 한계도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교과 과정 자체가
일단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느냐에 중점을 두니까 그 포커스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또 한국의 사정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각 대학들의 티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본과 과정에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영어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발음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부터 좋으셨던 거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예. 그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어랑 상관없는 동아리를 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어를 하게 되는 뭐 이렇게 시츄에이션이 되면 제 그 동아리 친구들이 느끼해졌거든요. 발음 좋다는 거죠? 혀를 왜 이렇게 굴려? 네. 그랬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일부러 혀를 굴리려고 굴린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아주 시골에 자라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 제 영어 선생님이 농업 선생님이셨어요. 그 학교에는 영어를 전공한 영어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진촌이네요. 그래서 농업 선생님이 저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셨는데 농업 영어를 배우셨나요? 그래서 정말 교과서를 굉장히 한국식으로 따박따박 읽는 그런 분한테 1년을 영어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처음 이제 영어 전공하신 여자 선생님이 오셨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분이 영어가 이 농업 선생님 영어하고 너무 달라서. 농업 영어가 틀리시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생각하건대 영어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새로운 언어에 정말 너무 푹 빠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면 늘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거를 발음했었지? 읽었었지?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대로 흉내를 내서 그걸 해봤었어요. 제 발음은 중학교 2학년 때 그 영어 선생님한테 실은 배웠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영어하고 연애를 하셨네. 그렇죠. 중2 때 굉장히 예민할 때고 그쵸. 그리고 이제 영어에 보면 critical period라는 게 있어요. 그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그 critical period 이전에 배우면 그 액센트나 이런 걸 상대적으로 많이 갖지 않고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실은 사춘기 때랑 거의 같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 때에 영어를 실은 접해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군요. 이제. 이제 그래서 발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저도 잠깐 ESL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쳤던 그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발음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실은 저는 발음 때문에 남들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줄 알아요. 발음이 좋기 때문에. 근데 실은 발음이 좋다라는 건 물론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발음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얼마만큼 자신 있게 그 정확한 어휘를 가지고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액센트는 실은 누구나 그 영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 사람들, 특히 성인이 돼서 배운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실은 다 포기해야 되는,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액센트 리덕션이라는 그런 클래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파퓰러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국인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자기 액센트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꾸려고, 교정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그 추세는 실은 액센트 리덕션을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액센트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정도면 좀 그 교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그거로 그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여기 있어보면 중국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거고요. 또 인도 사람들이 하는 게 틀리고요. 그다음에 영국 사람들이 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뭐 미국은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는 되게 관용적인 것 같아요. 특히 뉴욕은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TV를 봤는데
그 강남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블라인드 방식으로 반기문 총장이 이제 연설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탁 해줬죠.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 이제 영어 자녀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반응이 되게 틀린 거예요. 그거를 강남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하나 한번 들려주고 그다음에 미국에 한국 와 있는 미국 사람한테 들려준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은 되게 영어를 잘한다고 이렇게 반응이 그렇죠. 나왔는데 네. 강남 아주머니들은 영어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아마 예, 발음 그 다큐 때문에 봤어요. 예, 그게 네. 액센트하고 발음이라는 이런 네. 건데 문제는 아까 우리 조 원장이 말했듯이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어떤 액센트가 있다든지 이런 게 해도 그 사람이 쓰는 용어라든지 전달하는 그 방식 그게 사실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말이라는 게 당연히 자기 갖고 있는 걸 전달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저는 이제 인도 여행할 때 겪었던 건데, 저 말레이시아에서 온 50대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뭐 그 호텔에서 일한대요. 근데 그 아저씨는 말을 계속 이렇게 뭐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은 단어는 저보다 더 몰라요. 그렇게 별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짧은 단어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네. 또 자기 표현하고 싶으면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술인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단어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정작 말을 못한 저 사람 할 말 다 하네. 그걸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액센트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알라바마의 그 풍선껌을 제일 그러니까 2개인가 3개로 해가지고 풍선껌을 가장 크게 분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알라바마 딱 보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영화 포레스트 검프예요. 네,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의 배경이 알라바마니까 저는 딱 그 와서 그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야 이거는 포레스트 검프다. 어쩌면 그렇게 발음이 이탐 행스가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잘했을까. 그럴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말투나 이런 액센트가 딱 보면은 우리 뉴욕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확실히 완전 다르거든요. 그 남부의 그 알라바마 쓰는 언어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영어이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보는 이런 사람들하고 쓰는 언어들하고 너무나 다른데 같은 미국인데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뭐 부시도 부시 대통령도 뭐 텍사스 영어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악센트라는 게 이게 참 되게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말은 참 그렇지만 하여간 그 액센트 때문에 이게 크게 이렇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도 뭐 택시 운전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그렇죠.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여기 만나시죠,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제각각이고 하니까 정말로 이 사람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못 알아먹겠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그래도 귀 기울여 들으면은 또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 뭐 주소 얘기하고 위치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서 별로 액센트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저도 거기는 공감합니다. 근데 뉴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다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근데 김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알라바마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버지니아 가면은 버지니아 그 시골에 가면은 영어가 틀려요. 또 웨스트버지니아 가도 또 틀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주별로 그게 또 텍사스는 또 틀리실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화 그 노인을 위한 날은 없다. 네. 그 영화만 봐도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면 남부 그 무대가 텍사스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지 남부 억양으로 얘기하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이렇게 말랑말랑한 뉴욕 영화 듣다가 말랑말랑하네요. 우리가 들어서 말랑말랑하죠. 실은 남들이 들으면 거칠을 수도 있어요. 도시 언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빠르고 또 빠르죠. 특히나 예. 더. 그리고 아까 그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어떤 분이 정말 몇 개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저렇게 할 말을 다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한국 분들이 와서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배웠던 정말 너무 고급 영어를 배우신 거죠,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그 어려운 용어를 써서 딱 문법에 맞게 구사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개념이 네. 있기 때문에 실은 입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할 수 있는 말도 머릿속에서 그 복잡한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문법 맞춰야 되고. 네, 문법 말할 맞춰야 시간도 되고. 놓치게 네. 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체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실수하면 이거 좀 우스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입을 못 대시는데 실은
아주 쉬운 말로라도 의사소통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저도 손님들하고 얘기할 때 문법을 생각 안 하고 정말 이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다. 그렇게 문법 생각 없이 얘기하면은 말이 잘 되는데 되죠. 네. 문법을 좀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국 그만두고 이제 실업수당 받고 있을 때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워크샵을 한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있어서 설명 다 듣고 나서 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여기 이민자고 어떤 그런 언어에 좀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좀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없냐. 뭐 이렇게 뭐 스트레지 뭐 이런 단어 써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너 영어 잘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문장 같은 거 해놓고 뭐 오형식 그러면서 여기 뭐 투부정 주어가 어떻고 목적어가 어떻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문법의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문법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는 문법을 위한 문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실은 이제 저희가 영어 문법을 가리킬 때 문법은 말이나 글을 쓸 때 정확하게 하기 위한 스트럭처를 마련해주는 거기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우는 거지 문법을 이해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요, 실은. 그렇지만 문법을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배울 때 이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말하면 이게 문법상에 맞다? 문법상에 맞지 않다. 뭐 이제 이런 정도지. 그리고 또 이제 문법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투부정사는 뒤에 어떤 걸 받고 뭐 ing가 오면 또 뒤에 어떤 게 이런 그런 것들은 여기서도 가르쳐요. 하지만 문장의 형식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편이에요. 원장님 그러면 문법이라는 게 영어 공부나 영어 교육에서 보시는 따지면 툴 중에 하나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영어를 그러니까 티솔에서 보면 fluency하고 accuracy라는 게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실은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fluency가 좀 더 중요하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accuracy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법이라는 거는 그 accuracy에 더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뭐 사설도 읽어보고 또 이제 일반 소설도 읽어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변호사들이 아마 문법적인 어떤 정확하게 아까 accuracy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일 잘 쓴 것 같아요. 네. 예, 왜냐면은 뭐 이런 글을 쓴다는 사람도 예를 들면 뭐 ES라든지 이런 걸 가끔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렇게 문법이 잘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전달은 다 되지만. 네. 근데 변호사들이 쓰는 우리 서면을 받아보면은 가끔 뭐 투부정사가 잘못됐고 뭐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부정이 not 할 때 이게 뭐 바꿔 쓰고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이 변호사들이 쓰는 글이 정말 아주 클리어하고 그 다음에 또 문맥을 잘 전달하는데 그게 이유가 바로 문법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사후적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문법을 떠나서는 어떤 특히 이제 라이팅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게 정확한 의미라든지 그런 걸 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영어가 법전이잖아요. 뭐 아무래도 그게 그러니까 용어 하나라든지 어떤 그렇죠. 프레이즈 하나 때문에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법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깨끗하고 이렇게 클리어한 글을 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옛날에 뉴욕타임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뉴욕타임즈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뭐 철자가 틀렸다,
그 지적하는 사람한테 돈 줬대야 되잖아요.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교수를 그럴 정도로 보면서 이제 알겠네. 네. 그럴 정도로 뉴욕타임즈는 그 글에 대해서 되게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은 이제 미국 현지 소식 알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이제 예. 많이 읽어보잖아요. 이제 뉴욕 타임스 영어는 좀 어려워요. 다른 그 기사들보다. 어렵고 네. 뭐 단어도 그렇고 이 좀 흐름도 문장 그렇고 구조도 일단 그렇고. 단어가 그 미국 사람들 조금, 자체도 네.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대요. 그렇죠. 뉴욕타임즈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발행부수로 따지면 USA 투데이,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 보통 이 순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USA 투데이는 아주 저 그냥 술술 넘어가요. 읽기가. 근데 일반 노동자나 보통 그 또 블루칼라들은 또 데일리 뉴스를 또 많이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게 다 틀린 것 같아요. 그 영어 그 본인의 그 수준이. 그러니까는 그 아까 그 신문이 타겟하는 그 네, 독자층에 따라서 그렇죠. 신문에서 쓰는 그 언어의 수준이 다른 것처럼 실은 원어민이라고 해도 미국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용하는 그 언어의 수준은 또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 교육 수준이 좀 낮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언어적인 이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보면 실은 외국에서 교육을 잘 받고 와서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안기문 있어요. 총장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봐도 네. 실은 이제 저는 그 학원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메일을 최대한 이렇게 정확하고 좀 그렇죠. 프로페셔널. 네, 이렇게 좀 전달을 잘 하려고 쓰는데 이제 제가 가끔 제 남편 일을 도와주면서 이메일을 쓸 때가 있는데 남편은 엔지니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의미는 전달이 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이메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될 거를 몇 문장씩 이렇게 써야 돼? 왜 표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표현, 좀 더 예의 바른 표현, 뭐 좀 더 고상한 표현, 뭐 이런 걸 쓰다 보면 이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필요한 거예요. 그냥 요점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필드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그 취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근데 외국에서 와서 교육을 잘 받고 온 분들이 언어를 잘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이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어느 정도 수준이며 또 어떻게 해야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나, 또 각자들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저 같으면 아까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에 한 80% 정도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전문가가 되죠. 근데 아까 또 처음에 서두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영어를 잘한다라는 게 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맞습니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낮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대학을 여기서 다니셨대요. 그리고 현재 대학 교수세요. 네. 그런데 그분이 영어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면 아 저분 영어 진짜 잘한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니까 네. 이렇게 보지만 그분 본인은 영어가 늘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대요. 네. 네. 근데 그게 어떨 때 그런 곤란을 받으시냐면 어떤 리포트 같은 거를 대학 총장한테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리서치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글을 쓸 때 아직도 자신이 없는 거죠. 100%. 근데 이제 실은 그분의 그 개인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또 그분이 그 살고 뭐 일하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요구하는 영어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 같으면 커스터머하고 뭐 필요한 얘기하고 농담 어느 정도 하고 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외국어로 영어를 배운 사람이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다라는 일단 그런 전제하에서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언어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일을 못한다 라는 그런 문제만 없다고 하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스트레스는 좀 받더라도 아무튼 일에 지장만 안 받으면은 그 정도면 괜찮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2 외국어로 배운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는 영어가 좀 힘들다라고는 누구나 다 느낀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근데 드라마이시대? 그 트라우마가 그 제가 했던 이 그 타이틀도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그거 하면서 진짜 트라우마가 생긴 건데 뭐였냐면 참 그때는 제가 이제 방송 일 하고 이게 이제 언제세요? 시기적으로 몇 년? 작년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계를 느꼈다고 한 게 그게 다 한계구나 생각을 했던 게 한국에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콜롬비아 대학의 그 트라우마를 하는 저널리즘 그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옆에서 통역에 가까운 일을 도와주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통역이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방송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웬만큼은 아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를 진짜 거의 동시 통역 수준으로 그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특히나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을 때. 트라우마 사실 되게 전문적인 용어거든요.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근데 그거를 겁도 없이 제가 도와준다고 그걸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와 그때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정말 누구 말대로 이 진땀 흘리셨군요. 지구멍이라도 진짜 만들어서 들어갈 줄 싶을 마음.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끝나고 정말 다 미안하게 그분들 모아놓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전문 통역사를 제가 옆에 붙였거든요. 정말 저는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게 나의 수준이 이런 거밖에 안 됐어? 라는 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건 하나의 전문 분야인데 이 전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자체도 이제 나의 아주 유치함을 다시 한번 느낀 거였었고 그걸 보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 도전도 있지만은 사실은 현실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다시는 이런 실수가 뭐 실수로 배우는 거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진짜 트라우마가 진짜 생겼어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특히 영어에 대해서 왠지 막 되게 이제 언젠가부터 두려워짐을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역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괜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경험은 이제 이제 보스턴 쪽에 거기 이제 MIT 랩 쪽에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통역을 했었어요. 통역에 관한 한 에피소드인데, 근데 이분이 같이 오신 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박사인데도.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국에서 온 인솔자분이 저하고 둘이 이 박사님은 잠깐 빠지시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인솔자분이. 그래갖고 둘이 이제 막 했는데, 그 통역이라는 게 아주 전문 통역 말고는 웬만한 통역은요,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한자 문화권이면, 그러니까 이제 요걸 듣고 전달을 잘하는 게 더 잘하는 통역이라고 좀 봐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컨셉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은 다 비슷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오신 분들한테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게 통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통역 잘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물론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통역은 오늘 꿈꾸고 그러진 않으시고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실제 아예 저도- 접으신 거고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 같은 거 하면 민사소송 같은 거 하면 실제 그 법원마다 한국 통역사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들이 보통 연세가 좀 드신 좀 분들이 젊으신 분이 많죠. 한 50대 되고요. 네. 대부분 60대 이러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파견돼 있는 이제 우리 데포지션 그러니까 뭐 정의신문 할 때는 저 회사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보통 30대 이래 됩니다. 되게 잘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법원에 이제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떤 이런 법적인 이런 그 어떤 사건 전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 들으시면 또 우리 통역하시는 분들은 네. 또 그러실 텐데 다 아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근데 아무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통역사는 통역사로서의 또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부를 해야지만 올라가는 거 일반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 하고 통역을 하는 거 완전 틀린 그런 틀리죠. 개념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법원에서도 통역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그래서 제가 통역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그 의뢰인께서 10마디를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저 유리한 그런 진술인데 그분이 몇 개 빠져먹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민국에 갔을 때 이제 이제 통역을 또 이제 합니다. 뭐 영주권자 이제 인터뷰라든지 그럴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민권 할 때도 이제 통역이 있는데 직접 오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통역 회사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이민 인터뷰하다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잘못하는지 많이 빠져먹는 이렇게 빼먹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또 지적을 해서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어라는 게 그냥 이런 캐주얼하게 이렇게 생활 영어하고 이런 거는 뭐 그 정도로 괜찮은데 직업 아니면은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가 요구되면 사실 그 정도는 해줘야지만 또 어떤 그 영어를 그래도 잘한다기보다도 영어로서 이제 그 기능을 다 발휘하면서 그 정도로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영어를 잘한다는 거하고 또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이 잘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않나. 네, 그렇게. 원장님은 하나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 영어 공부에 이제 우리 김감독님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셨다 그러죠. 통역 관련돼서. 그리고 통역 얘기 잠깐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힘들거나 어려운 점, 그 개인적인 경험담이나 아니면 뭐 어떠셨는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면.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예, 제가 학교를 마치고 나서 여기서 영어를 가리키는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헌터 칼리지를 나왔는데 헌터 칼리지하고 이제 또 시티 유니버시티 오브 뉴욕 중에서 메디컬 에버스라는 칼리지가 있거든요. 브루클린에. 그 두 군데에서 제가 영어를 가르쳤었어요. 근데 영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저도 뭐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 입장이니까 아까 직업적인 요구에 좀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은 이제 영어에서 보면 문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문법은 아닌 게 전치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관사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쓸 때 그런 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선생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리키는 거를 한 3년 가까이 실을 하기는 했는데 영어를 가리키면서도 나 한국말 가리키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이제 또 오늘의 사실 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걸로 넘어가겠는데 한인들은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 도대체 뭐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또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의 어떤 문법 위주 그리고 책 위주로 배웠던 한계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하기 위주로 배웠다기보다는 영어 책을 읽고 영어 문법을 따로 배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 문제가 일단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이것도 나왔던 얘기인데 말을 잘 해야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답이라는 걸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은 일단 의사소통이 되는 것보다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길 때까지 잘 입을 안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 한국 학생들이 와서 처음에 반배정을 받기 위해서 배치고사를 보면 리딩 부분은 굉장히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라이팅 하는 거 보면 참 못해요. 못 쓰기도 하고 쓸 게 없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실은 그거보단 더 많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읽기나 듣기 뭐 이런 위주는 조금만 더 할 수 있는데 말하기, 쓰기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문화적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동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도 듣는 거, 읽는 건 수동적인 스킬이거든요. 그런 건 좀 잘해요. 근데 말하고 쓰고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프로듀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의 성격 같은 것들도 있죠. 그게 이제 문화적인 거하고 연결이 좀 되긴 하지만, 그 수줍어 한다랄까요?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좋은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거 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오 대표님처럼 네. 그냥 외국 바에 가서 앉아서 뭐 듣고 어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확실히 또 빨리 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국 커뮤니티에 주로 편안하게 있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은 영어하고 접할 기회가 아무래도 적어지다 보니까 영어가 좀 덜 늘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고. 퀸즈 라이브러리에서 하는 그 영어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는데, 엘머스트까지 이제 가서 했었는데, 거기 또 중국 아주머니가 와 계시는데, 이민 온 지 20년 됐대요. 근데 뭐 영어를 거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30년 사시면 살으셔도 한국에서 이제 원화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일세 많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달러만 쓰는 거지 그거 다 되거든요. 한인 커뮤니티 안에만 계시니까. 저도 이제 그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게 되게 동의를 하는 편인데, 그럼 영어 잘하려면 일단은 미국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미국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 행사 아니면 뭐 박물관, 그다음에 무슨 뭐 페스티벌 이런 데를 자주 접하면서 배우는 거, 문화도 배우지만 그런 그 나눌 기회가 좀 적으셔서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저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것도 있지만 언어는 되게 사실 그 크리에이티브하거든요. 되게 창조적인데 너무 사람들은 틀에 박힌 생각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좋은 하루 보내라 그러면 have a nice day도 있고 great day도 있고 wonderful day도 있고, 표현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어휘 수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언어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배울 때도 그랬고 항상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것만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만 잘만 활용을 해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진장 많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게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용기라는 부분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이런 말을 내가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좀 이런 단어를 써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라는 그런 약간 걱정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언어가 좀 빨리 들고 빨리 하려면은 이게 사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티브한 그 마인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표현이라는 게 뭐 미국 사람들 보면은 뭐 엄청나잖아요.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날 기분에 따라 틀린 거고,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너무나 이게 틀에 박힌 그 한국 스타일의 뭐 달달 외워보는 그 표현만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거를 어떤 조합을 할 수 있는 순간의 그 순발력으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에 만들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외웠던 것만을 끄집어 내려다 보니까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표현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 꽤 오래 전에 그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언어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거고, 자꾸 이거를 내 머릿속에서 암기했던 거를 끄집어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조금은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는 언어를 배우는 데서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은 암기하는 것만 수준만큼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기한 게 그런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 감독님이 그 언어의 창조적인 면이라는 게 그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영어를 공부를 조금 하면 훨씬 더 그 창조적인, 그러니까 기본이 있으면 그 위에서 자기가 창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이 없으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보면 어른들인 경우에는 일단 생활전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니까 뭐 영어부터 하시라고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영어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하지 않으면 실은 나중에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래서 그 시기에 영어 공부를 좀 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좀 마련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자기의 표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사는데 아무래도 미국에 살다 보면 훨씬 더 그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네, 저도 좀 이따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민권을 따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영어를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보니까 그 critical appeal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뭐 1년은 대충 정착한다고 뭐 영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뭐 2년에 3년 정도 자기가 이제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럼 그때 이제 나름대로 우리 바른 생활 청년 우리 김 감독처럼 자기가 이제 의식을 가지고 영어를 좀 계속 배워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뭐 생활에 쫓기고 하다 보니 안 왔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세금도 잘 내시고 여권도 다 됐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또 시민권을 보지 않더라도 중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 가지 그 한국 사람들이 한인들이 영어를 못한다기보다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여기 그레인역에 삽니다만은 이제 그 이렇게 학부모 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중국이나 아니면 주이시라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이는 데를 가끔 초대받아 간다고요. 그러면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비율을 보면 한국 사람 거의 안 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이 이제 대부분 남자들은 또 뭐 낮에 일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여 안 할 수도 있는데 부인들은 사실은 일을 안 하시고 집에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여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를 좀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뭐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하는 그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인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경쟁 사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또 일을 하도 해야 되고요. 영어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자격증 따야 되고요. 내가 은행 직원이면 또 보험이라는 그런 또 보험 재정 설계사도 따야 되고 이게 이제 한국은 뭘 자꾸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돼 있는데 이민을 타고 한국에 와보니까 한인 사회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 의식이 없던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숙명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 노출돼 있다가 미국을 오니까 너무 안 해도 되는 한인 사회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를 할 필요도 없죠. 아니면 또 만난 사람도 한국 사람으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린 애가 있는 이제 학부모로서 굉장히 아쉬운 게 나름대로 아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가 안 하기 때문에 학부모 협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일에 참여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런 자기 상황이 있으면 좀 영어를 좀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이런 발전적인 그런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진취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인 사회만 들어오면 좀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덧붙여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 이런 걸 거의 뭐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뉴스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에 사는 건지 지금 미국에 사는 건지 뭐 페이스북 친구들도 뭐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다 연결되고 이러니까 이게 거리 감각이 없어지고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어 학습에 유리한 환경이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방송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나 여기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분들이나 아마 비슷한 환경에서 처지에서 영어를 지금 접하시는 상황일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환경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그래도 영어를 잘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영어가 늘 것인가,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것인가.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 영어 공부 방법만 찾아다니고 정작 영어 공부는 안 하는. 근데 원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좀 조금 이거 해보다가 이것도 아닌 게 이거 조금 해보다가 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수영에 관한 책은 열심히 보면서 아 자유형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배영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도 정작 물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뭐 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정철 뭐 생활영어인가 뭔가 하는 게 처음 나와가지고 그때 신문 광고 대대적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인기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정철 씨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나 그러면 6개월이면 뭐 영어가 막 다 떼진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갖고 저는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막 부모님을 막 몇 주를 졸라가지고 그거를 샀어요. 그 당시에 그거 가격이 한 50만. 뭐 몇십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테이프 세트 이런 거 정치를 근데 어떻게 됐나 그러면 제가 테이프 1번, 2번만 듣고 그냥 끝났어요. 1, 2번은 대사를 지금도 거의 다 외워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그 앞에 근데 3번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그 테이프를 만약에 다 띄셨더라면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 띄셨더라면 어쩌면 6개월 만에 영어를 좀 더 잘 하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은 저는 정철 영어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공부가 다 그런 것처럼 실은 영어 공부도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렇게 언어가 느는지는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노력과 시간만큼 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실은 자주 받는 편인데 거의 왕도는 없고 자기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 조금 더 효과적인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 몰입 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찾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드라마, 뭐 한국 쇼프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지만 실은 뭐 오 대표님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다른 걸 하면서도 뭐 아침에 외국 영어 뉴스를 틀어놓고 그렇게 듣다 보면 아 이런 커런 이슈가 어떤 거구나 뭐 이런 거라도 실은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뉴스를 튼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마켓 같은 거를 가도 굳이 한국 슈퍼마켓만 가지 말고 외국 슈퍼마켓도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 한국 사람들이 있는 플러싱 카페만 가지 말고 뭐 맨하탄에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있는 카페나 아니면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가고 이렇게 얼마만큼 더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만큼 자기 마음도 오픈이 되는 거고 귀도 열리는 거고 말할 기회도 한두 번이라도 더 생기게 되니까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제2외국어로 영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을 더 영어 공부 잘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어떤 거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한 그 외국인 비율이 한국인 몇 프로 뭐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실은 언어의 그 영역이라는 게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쓰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도 reading, writing, 그 다음에 speaking,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문법이 grammar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이렇게 같이 두 가지 스킬씩 섞어서 이렇게 클래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영어 교수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가장 사람들이 그 제일 많이 선택하는 건 communicative approach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미 있는 환경 속에서 그 언어를 의사소통하는 목적으로 구사할 수 있도록 가리킨다. 그런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사용한다라는 게 어떤 현실에서 떠나서 책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살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뭐 학교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기 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토픽 같은 거. 근데 필드워크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는 분의 목적이 다 틀리지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이제 advanced된 leve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 영어들을 쓰면서 학교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토픽들에 많이 노출을 시키고 그런 걸 가지고 뭐 그 인터넷에서 아리클 같은 거를 읽는다든지 또 유튜브나 이런 강의 같은 것들을 듣는다든지 또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 안에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 같은 걸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조금 그 낮은 단계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가 돼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슈퍼마켓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예를 들면 뭐 과자 패키지 같은 걸 갖고 와서 거기에 푸드 레이블 읽는 거 이런 네, 것도 가르치고 재밌네. 또 뭐 지하철 맵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거기서 디렉션을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받느냐 뭐 이제 이런 그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영어는 이제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하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교재를 쓰느냐 어떤 수업 부교재를 쓰느냐 이런 게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초점은 실제로 자기가 필요한 영어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실제로 구사할 수 있도록 그 위주로 가르치고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또 가장 현실적인 건데, 여기 아카데미에서, 지금 한국신 아카데미에서 그 튜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 튜이션은, 그, affordable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너무 실은, 맨하탄, 저희 학원이 플러싱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맨하탄에 있는 학원들만큼 비싸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영어를 공부하실 때 학생들이 이제 주로 왜 옷을 입을 때도 그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는 것처럼 학원을 선택할 때도 그런 네임 브랜드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나 뭐 레너트나 뭐 엠버시나 이렇게 자기들이 들어본 조금 비싼 학원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ESL 필드에 있는 분들은 아는 게 뭐냐면 실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교수법을 갖고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학교에서 아니면 어느 학원에서 가르치냐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이제 그 학원을 선택할 때도 그 학원에서 얼만큼 내실 있게 가르치느냐, 어떤 선생님들이 가르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면 실은 저희 학원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싱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그 취약한 점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현지 원어민으로 대학원에서 티솔 하신 분들만 선생님으로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제로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하고 자기가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원 치고는 튜이션이 좀 싼 편이죠. 네. 맨하탄에 예를 들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저희 튜이션에 한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하고 콜롬비아 대학. NYU하고가 좀 그렇죠.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실은 프라이빗이요? 지금은 뭐 안 계시지만 저희 예전에 콜롬비아에서 가르치면서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도 있었고 네. 또 NYU에서 가르치면서 저희 학원에서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콜롬비아나 NYU 가면 한 4배쯤 튜이션을 더 주고 듣는 그쵸, 거고 그쵸. 저희 학원에 같은 오시면 선생님, 네. 4분의 1 튜이션으로도 똑같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여러 파트 분들한테 보니까 이런 문의도 하는 거예요. 어디 뭐 학원 좋은 거 예. 있냐, 아니면 또 이민하시는 분 뭐 어떤 변호사 좋은 분 있냐, 이런 그렇죠. 전화가 오는데 정확하고 괜찮은 데를 선택하는데 그게 꼭 맨하탄에 있어서 좋은 거는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돈 여유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여유 없는데 가서 좀 영어를 좀 제대로 공부하고 또 뉴욕의 문화도 접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일하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경비 부분도 꽤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트랜스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맨하탄의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네. 그 맨하탄에 가면 볼거리도 많고 경험해볼 수 있는 것도 더 많고 재밌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학원까지 거기서 다닐 필요는 그렇죠. 없다. 저도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네. 학원은 좋은 학원 선택해서 학원비가 좀 저렴한 데서 다니고 노는 건 가서 맨하탄에 가서 저도 놀아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가르치죠. 카네기홀 가서 공연을 보고 뮤지컬 한 편 더 보고 예를 들면 그 취향은 다 틀리겠지만 그러면 좋은 박물관 가거나 저도 그래서 그리고 뭐 플러싱에서 맨하탄까지 뭐 기차로는 20분도 안 걸리고 또 전철도 20분에서 40분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더 맞다라고 봐요. 예. 근데 또 이제 한국에 보면 뭐 먼저 또 그런 것 어떤 분들은 뭐 콜롬비아에서 나 랭귀지 했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문화가 네,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네. 좀 웃기는 웃기는 얘기죠. 진짜 웃긴 얘기죠. 저도 뭐 시골에 좀 자랐는데 영어를 그래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었는데 뭐 이게 영어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좀 제가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그 영어 공부를 좀 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식이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뭐 학문이든지 간에 자기가 안만큼 본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언어든지 뭐 언어도 하나의 이제 툴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뭐 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 중 일부잖아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워도 오래 배워도 실제 대화를 해보면 안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굉장히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6학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중학교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시킨 건 아닌데 하여튼 좋아하셨구나. 영어가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마칠 때 2학년 책을 가져와가지고 누나가 이제 연년생이라 가지고 책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보던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이제 겨울방학일 때 또 이제 영어를 다 외우고요. 그 단어 같은 경우.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단어가 뭐 이게 문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유닛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어가 굉장히 좀 쉽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말하는 거는 제가 우리 듣기 평가 이런 거 할 때 그때 우리 5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 뭐 우리가 촌에서 이렇게 그 영어를 듣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 진짜. 왜냐면 네. 그 이런 외화물도 다 더빙을 해가지고 그쵸. 성우들이 한국말 하기 때문에 네. 이 시골에 있으면 아예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듣는 게 이제 그 듣기 평가 할 때 그 이게 교무실에서 나오는 확성기 나오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제가 시험을 보고 가투사를 갔는데 실제 가니까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네. 예, 왜냐면 읽고 쓰고 이런 건 사실 굉장히 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임병장님이 제대를 하면서 저한테 흑백 TV를 하나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사용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잘 때 그때 이제 그 미군 부대는 FKN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때 이제 이렇게 화면을 새카맣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햇빛이 좀 이렇게 빛이 덜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귀에 꽂고 한 1시간 정도 하다가 자는 거죠. 그래서 PT 체조하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한 1시간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비몽사몽까지 듣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샵에 가서 일할 때도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뭐 그냥 대충 또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1시간, 또 일어나서 1시간, 또 뭐, 또 가급적이면 또 이제 AFKN이라든지 뉴스도 보고 뭐 또 라디오 듣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들으니까 이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그 습득하는 그 어떤 프로세스가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인 타운 가보면 한국 사람들 뭐 10명씩 모여가지고 그것도 또 보니까는 이런 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도 많이 몰려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 또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미국에 어학연수로 와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픽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또 한국 식당 가서 밥 먹고 또 한국 사람끼리 놀고 이렇게 하는 네, 게 같이 노래방 가고. 네, 그게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 미국인들한테 거의 한 6개월은 저는 조하유 생활 영어로 했습니다. 네, 조하유 이게 있었어요. 시리즈로 맞아요. 있는데 네, 정철 조하유 아까 얘기 있었어요. 나왔었는데 세대가 네, 그래가지고 민병철도 민병철도 예, 있었고 그게 이렇게 오성식 생활 영어도 이게 딱 있었고. 잡으면은 작은 그 책이 10권인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메모장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권부터 10권까지 다 발음을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1병 정도 달 때 그 시리즈가 다 이렇게 이제 소위 책거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은 그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들이 이상하게 한인사에 갇혀가지고 안주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일부러라도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만약 동기부여가 됐으면은 영어를 많이 읽어야죠. 뭐 단어가 부족하면 단어도 늘 계속 읽고 그다음에 뭐 뉴욕타임즈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뉴스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차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고시 공부를 한국에서 했습니다만은 고시생들 이런 말을 합니다. 항상 떨어지는 사람은 열심히 장독에다 물을 많이 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표면 장력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푸도 이게 그 표면 장력을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어떤 1cm 이게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어가지고 표면 장력을 깨고 물이 흘러 넘쳐야지 합격을 하는 것인데 그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언어라는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미국에 있으니까 그냥 뭐 늘겠지 절대 안 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나름대로 단어도 외우고 글도 읽고 신문도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들어오는 게 있을 만큼 또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도 아까 네.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이제 그래도 영어를 두 분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여기서는 일하시고 또 직접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근데 결국은 본인 노력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일단 동기부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물론 노력하는 과정에 조금 더 좋은 방법,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개인이 얼마만큼 네, 노력하느냐.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우리 조 원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 청취자께서 좀 많이 지금 네. 기대하고 계시는 것 또 같아요.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책 같은 걸 볼 때 어떤 거는 어떤 사람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빨리빨리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고 또 나중에 다시 보라 그러는데 또 그런 게 있는가 또 기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하나가 이해될 때까지 완전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 왜냐면 모르는 거 자꾸 넘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그 수준이 계속 그대로 오지 않나 영어에 익숙해지는 건 있지만은 좀 고급 표현이나 이런 거는 내가 모르게 계속 넘어가기만 하다 보면 모르지 않나 이런 염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리킬 때는 일단은 넘어가라고 가리켜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자기가 100%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면 실은 모르는 걸 영원히 모르는 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몰랐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단어 뜻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문장 구조를 이해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2번, 3번 이렇게 다시 볼 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야지만 실은 그 어떤 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걸 들을 때 자기가 혼자 추측해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추측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기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걸 이해했을 때 어떤 속도가 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간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지. 실은 어떤 뭐 단어에 막혀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면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읽는 재미조차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정철 영어 탭 3번부터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 어디 좀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고요. 뭐 글쎄 아버님 집에 있을래나 네. 버리셨겠죠. 예. 그리고 요것도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자녀들의 영어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지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가 여기 현지인인
애들이랑 또 부모가 여기 이민 1세대인 가정의 애들은 분명히 쓰는 영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수준 차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뭐 TV 보면은 얘네들이 더 잘 알아듣거든요. 전체적인 이해력이나 이런 거는 뭐 사고는 아직 떨어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영어 순수하게 듣는 거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얘네들이 더 잘 알고 어떨 때는 막 설명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애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도와줘야 되나.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도와주기는 어떤 단계가 지나면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때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이민 1세대인 부모들이 숙제를 좀 봐줄 수 있는데 초등학교가 지나서 중학교만 가도 벌써 부모들이 도와주기가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어휘나 뭐 어떤 이런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영어 자체를 도와준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실은 어떤 환경적인 것들을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부모들이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욕타임즈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게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뭐 아이들이 뭐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도와줄 수 없으면 무슨 클래스 같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데를 좀 가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걸 뭐 등록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 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씀대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아리클 중에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아리클을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한국말 버전으로 이제 읽었고,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앞으로 분명히 큰 추세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제 생각에 인공지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그게 원본이 있더라고요. 원본이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번역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원본보다는 이제 쉽게 접하니까 이제 읽다가 이거를 한번 우리 아들한테 한번 줘야 되겠다. 중학생이고 하니까 한번 읽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아리클을 줬어요. 줬는데 의외로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제 거기에는 그림도 좀 들어가 있고 약간 그래프가도 이제 쉬운 그래프 막 이러면서 좀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좀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어떻게 잘 읽었냐 그랬더니만 재밌다고. 사실은 저는 되게 어려운 그 주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근데 의외로 제가 아들의 그 수준을 어떻게 보면 애로 봤는지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훨씬 쉽게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괜찮은 아리클이나 이런 좀 재밌는 내용들은 아마 이렇게 공유를 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들한테 할 수 있는 건 하기가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보다는 그 한 중학교 정도 수준이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그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특별히 신경 쓰는 거 글쎄요, 있으세요? 저는 아니면 뭐? 그래서 제가 후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영어가 주제라 좀 좀 빛난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이 그 프리케이를 들어가기 전에 4살 전에는 한국말 잘했어요. 근데 그쵸. 그래서 프리케이 가기 전에도 유치원을 한국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오고 이제 프리케이를 이제 미국 보냈는데, 그게 이 친구가 한국말만 하다가 영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태어났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 타임을 하기 전에 이걸 영어로 한 게 큰 실수였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애들이 뭐 좀 많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딱 거의 큰애 같은 게 1년 ESL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이제 작은 애는 형아가 이제 영어를 하니까는 뭐 기본적으로 따라해서 그런지 ESL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그때 중요한 시기에 한국 책을 읽어줬어야 되는데 영어를 읽어준 게 상당히 큰 실수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그 이제 애가 한 3살, 4살 되면 절대 스토리 타임을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저희 집에서는 애가 이제 9살, 10살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하는 게 이제 bedtime 스토리 타임을 제가 해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한 2년 전에는 거의 한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제가 아마 스토리 타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요즘에도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합니다. 그게 아마 조금 애들이 그 외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움 준 건 없고요. 근데 그게 아마 조금 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애들이 좀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부터인가 애들이 이제 글을 쓸 수 있을 때 일기를 조금 한 몇 년 쓰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안 쓰죠. 한 1, 2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이제 교육에 관해서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아까 우리 조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미국 애들입니다. 그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언어에 관해서는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지만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리스 전집,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읽을 수 있도록 해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전을 볼 나이가 되면, 이렇게 이제 미국에 이렇게 두꺼운 또 만화 같은 그런 사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찾기가 힘들면 이렇게 이제, 오락기 같이 생긴 이런 전자사전 같은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주면서 좀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석지영 교수, 지금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로 계신 네. 그분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 부모님들이 우리 동네 사신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런 분도 있는 거 보면은 그분,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틈만 날 때마다 그냥 이 마을의 도서관에 데려갔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책을 읽고, 애들 따라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때는 이런 오락이 없었죠, 인터넷. 우리 애들은 요즘에 도서관에 다 오락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오락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책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했다고 그러는데, 자녀 교육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말씀하셨듯이 애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쓰는 게 문제예요. 쓰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교육은 지금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예전에 계속 그냥 책만 읽으라 그러더만, 네. 이제 그게 이제 애들이 안 읽고 또 다 읽었다 이렇게 하는 또 이 부작용이 있어서 집사람이 이게 굉장히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로 애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또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이게 자꾸 발전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글을 읽으면 센텐스를 써가지고 서머리를 해라.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도서관에 하고 그다음에 반슨 로브 가가지고 책을 좀 봤어요. 네. 그게 이제 무슨 문법책입니다. 그 미국 애들이 보면, 저는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리글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변호사들이 영어는 제일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문학적인 건 아니고 아주 클리어하고 정확한 표현을 많이 잘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게 미국 애들 친구들 와 보면 이게 문법이 진짜 완전 꽝이에요. 네. 물론 SAT에서 아마 일부가 이렇게 이 문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문법을 중학교 이렇게 말 때 배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영어 시작할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문법 책 쉬운 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관사부터 전치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나도 한 번 더 배우고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화이트보드 놓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좋으시네요. 문법은 우리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자신있게 가르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옛날에 학원에서 문법하고 영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방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 애들 오픈 강좌로. 국민학교 애들, 이제,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번 같이 하면 애들도 모아서 하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꼭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짧게 제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지금 딸이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여행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박물관, 그 다음에 저희가 둘이서 딸하고 매주 했던 게
베이사이드 거기에 반센 노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면 책을 사줬어요. 일주일에 꼭 데리고 가서. 대신에 지가 보고 싶은 관심이 다 틀리잖아요. 대신에 너 이거 사주는 대신에 저는 딴 거보다도 바이오그래피 있잖아요. 바이오그래피는 요거는 무조건 하는데 네가 약간 그러니까 좀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책도 좋아했고 뭐 그렇게 들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친구가 그 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센 노블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베이타라스. 근데 이제 거기는 그때 아빠하고 추억이 있었던 데라 자기 좀 속상하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읽고 전 집에서 한국말만 했어요. 그거 같이 사극 보면서 중전이 뭐야 그러면은 이제 설명해주고 그리고 지금도 한국말 굉장히 잘하고 영어는 근데 뭐 원장님이나 그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워낙 좋아했었던 것 같아. 본인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거 했는데 그때 책 많이 본 게 도움이 됐었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아버지는 부모는 다 똑같나 봐요. 저도 스토리 타임 해줄 때 네. 거의 한 위인 전기를 한 100권 이상 읽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 그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나 봐요. 네.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어를 좋아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제 영어를 접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가 뭐 취업을 위해서라든지 또 학업을 위해서 꼭 그 실치만 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면 지금 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뭐 영어를 친구로 삼아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일단 영어를 사랑하시면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정확한 동기부여. 내가 왜 영어를 공부하는지 거기에 맞는 그런 목표들을 세우고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 저 오늘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마무리 말씀 이렇게 혹시 좀 해주시면 저희 좀 그래도 전 세계에 있는 그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뭐 말씀 좀 해주시면. 원장님 학원으로 가면 되죠. 뭐. 아 그건 아니죠. 뭐 플러싱을 못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싱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글로벌 ESL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피디님이 이미 다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좋아하면 이제 관심 갖게 되고, 관심 가지면 잘하게 되는 것처럼, 일단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뭐,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실은 동의를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꾸준히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구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당장 이제 손님들하고 한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한다면 뉴스도 좀 봐야 되고 현재 이슈도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좀 단어라든지 표현들도 제가 좀 스스로 익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꾸준히 날마다 시간 정해놓고 네, 한다라는 게 힘들죠. 네. 예, 그런데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최정환 선생님 6개월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면은 결과는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정철 2번까지만 가기 때문에 네, 그거 다 떼셨어요. 상의 않겠습니다. 못 가신 거고 끝까지 가셨더라면 잘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걸 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 없을 수도 그 있어요. 우리 김영봉님은 이제 통역 다시 한번 또 통역사 한번 또 도전해 보시고. 제가 그 트라우마 관련된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준 그 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 뭐 푸는 그런 공 주물럭하는 게 있죠. 아 공이요? 예.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저희 써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맨날 주물럭하면서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 트라우마는 다시 내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굳이 이제 현실을 이제 파악하자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극복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큰 미련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 위치를 알고
그리고 너무나 큰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도 문제니까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실에 발붙이고 살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내내 나름대로 노력은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스스로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짜 정신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짜 하는 정신 만큼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그 매일매일 잊지는 말자. 그리고 손에서 놓지 말자. 예, 늘 갖고 다니자. 뭐 이렇게.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어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예, 매일 공부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뉴욕의 소리 6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